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매달 돈을 내고 사용하는 넷플릭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매수하기엔 너무 늦은 종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는 영화, TV 시리즈 등 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월 구독제 모델을 적용시키고 있죠. 미국에서는 DVD 렌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넷플릭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매출은 전년도 2분기 대비 24.9% 성장했다고 합니다. 신규 유입된 유저 수는 1000만 명이었으며 이로써 총 유저는 1억 9,200만 명이 되었다 하죠. 한국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되니 한국 인구의 3배 정도가 넷플릭스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네요. 대체로 20% 초반대의 유저 유입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번 1분기, 2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훨씬 많은 유저가 유입되었죠. 더불어 수치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2분기에만 270만 명이 유입된 반면 올해 2분기에는 1000만 명이 유입되어 거의 4배에 가까운 유입자 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영업마진은 22.1%이며 2019년도 2분기에는 14.3%였죠. 영업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많은 유저가 유입되어 예상치 못한 현금이 생겨 이와 같은 영업마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2%라는 영업마진은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이죠. 좀 더 크게 2020년도를 보면 무려 2,600만 명이 신규로 넷플릭스에 구독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거의 작년도 총 성장률에 해당하는 값이죠. 따라서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3, 4분기에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새로운 유저가 유입된 것이 아닌 넷플릭스 가입을 고민하고 있던 유저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전환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죠. 더불어 그래프 6월쯤에 구독자 수 감소폭이 보입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결제 후 오랫동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저를 결제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구독자 수가 너무 많으면 성장률이 내려가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라는 짧은 생각도 듭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에 큰 집중을 하고 있죠.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 2분기에 컨텐츠 생산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향을 크게 받았을 줄 알았는데 미리 영상물들을 제작해놨기에 이번 연도 스케줄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새로운 컨텐츠들을 선보인다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집중하여 살펴볼 넷플릭스의 중요 지표는 ARPU입니다. 바로 유저 한 명당 발생시키는 매출이죠. 넷플릭스는 현재 가격 정책상 나라마다 구독료가 다릅니다. 나라별로 GDP, 인터넷 인프라, 선호되는 기기의 종류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인도에서는 모바일만 사용이 가능한 티어도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대체로 3가지의 가격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 개의 기기가 접속 가능한지, 어떠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죠. 이 ARPU는 넷플릭스가 공략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시장과 같이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이 ARPU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낮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넷플릭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선택하게 되죠. 반대로 충분히 성장을 한 시장은 이 ARPU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경우 매 분기 ARPU가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넷플릭스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1억 9천만 명이니 1달러 인상 시 1.9빌리언 달러, 2조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유저가 남아있진 않겠죠?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유저 획득입니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제시하는 컨셉은 넷플릭스를 한번 맛보게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거든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개념이죠. 신규 유저 획득을 하기 위하여 컨텐츠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확장을 하여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화, 현지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넷플릭스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 대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이 20빌리언 달러인데 마케팅 비용이 2.6빌리언 달러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노리고 있는 마케팅 방법은 컨텐츠 자체를 잘 만들자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PPL을 해주고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들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대신 마케팅해주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Stranger Things에서 코카콜라가 많이 출연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광고를 삽입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며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구독자의 대부분은 넷플릭스에 광고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이색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합니다. 더불어 미국 중심의 컨텐츠 또는 글로벌적으로 먹힐 만한 컨텐츠들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 현지화가 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 부분 때문에 넷플릭스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넷플릭스 시청 순위는 전부 다 다릅니다. 각 국가별로 넷플릭스의 현지화된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항상 껴있죠. 타 OTT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애플 TV가 가지는 강제성 정도가 저는 두려운데 오리지널 컨텐츠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와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고요. 프라임 비디오는 아직까지 그냥 프라임 멤버들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며 글로벌 영향력은 잘 모르겠죠.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조합은 좀 무서운데 ESPN은 사실상 스포츠 독점이니 넷플릭스와 노선이 다른 것 같으며 확실히 강점이 있죠. 디즈니 플러스는 이쪽 컨텐츠를 시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과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부채를 발행해가며 컨텐츠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14빌리언 달러 어치의 컨텐츠를 2019년도에 찍어냈으며 장기 부채는 현재 14.7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전 넷플릭스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타 경쟁사 OTT들이 본인의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OTT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많아질수록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주체의 힘이 강해집니다. 어느 OTT에 컨텐츠를 납품할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 측에서는 장기적인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컨텐츠를 못 가져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구독자 수 이탈로 이루어지겠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컨텐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먼저 고정 비용으로 발생하던 라이센스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영업마진이 미래에 개선될 것을 넷플릭스가 강조하는 이유도 오리지널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넷플릭스는 타 컨텐츠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기에 컨텐츠 생산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결정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무제한으로 쌓이는 무형 자산입니다. 만약 시즌 1이 성공할 경우 시즌 2를 제작할 수도 있어지죠.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보관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판매 비용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성장성이 없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선택지는 현재 유저를 기반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더 비싼 티어를 만들어서 특별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을 상영한 것처럼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봅니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냐는 말에 현재 단계에서는 없다고 언급을 하여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여지가 없는 추가 매출을 창출하는 방법은 바로 광고 모델입니다. CEO가 직접 광고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으며 넷플릭스 사용자들 대부분은 광고가 없기에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임계점이 왔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아직 성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매월 20억 명이 넘게 접속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이제 1억 9천만 명이기 때문이죠. 물론 유료, 무료 서비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장할 영역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ARPU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P가 올라갈 것이며 이에 맞춰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1인당 결제 대금이 올라가니 매출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